콧구멍을 후비면 글그림 사이토 다카코. 여기 읽어달라고?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콧구멍을 후비면 다이아몬드가 쑥 나오면 좋겠다. 귓불을 잡고 만지면 날개처럼 커져서 하늘을 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를 닦지 않으면 충치 레이저 빔이 나오면 좋겠다. 손가락을 쪽쪽 빨면 막대 사탕이 되면 좋겠다. 고추를 조물락조물락 만지면 마법 빗자루로 변하면 좋겠다. 좀 부끄럽지 않을까? 고추를 타고 다니면? 배꼽을 누르면 뽀로롱 새도 나오고 폭죽도 터지면 좋겠다. 장난감을 발로 뻥뻥 차면 보물이 나오면 좋겠다. 콧구멍을 후비면 콧구멍을 쏙쏙 후비면 콧구멍이 주먹만하게 커져 버릴지도 몰라. 콧구멍을 후비고 싶을 땐 시원하게 코를 팽 풀자. 양손에 휴지를 들고 한쪽 콧구멍을 누르면서 말이야. 콧구멍을 후비면 코딱지가 쏙 나오는 게 재미있기는 해. 그치? 아니? 귓불을 쭉쭉 잡아당기면 아니야, 말해도 돼. 아니야. 코끼리 그 상관없어. 귀처럼 쭉 늘어나 버릴지도 몰라. 귓불을 잡아당기고 싶을 땐 양말을 쭉쭉 잡아당겨 신자. 그래, 귓불이 보들보들하니까 만지고 싶긴 하겠다. 이를 닦지 않으면 이가 모두 썩고 빠져서 입이 쭈글쭈글하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치카치카 이를 닦자. 밥 먹고 난 뒤에 바로바로. 물론 이 닦는 게 재미는 없지. 너네 오늘 치실했어? 했어. 민우 했어? 그런데 그 자몽 맛은 안 했어. 자몽 맛은 안 했어? 어. 알았어. 손가락을 쪽쪽 빨면 손가락이 가래떡처럼 쭉 늘어나 버릴지도 몰라. 손가락을 빨고 싶을 땐 사탕을 쪽쪽 빨아먹자. 사탕이 없을 때는? 그러게. 손가락을 빨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이해해. 배꼽을 자꾸자꾸 쑤시면 배에 구멍이 뻥 뚫려 버릴지도 몰라. 배꼽을 쑤시고 싶을 땐 찰흙을 가지고 놀자. 하긴 구멍이 있으면 왠지 손가락을 넣고 싶긴 해. 말랑말랑한 고추. 아무도 모르게 조물락조물락 만지면 고추가 버럭 화를 낼지도 몰라. 제발 날 좀 가만 놔둬. 고추를 조물락조물락 만지고 싶을 땐 머리를 만지자. 그런데 자꾸자꾸 손이 간다고? 발로 장난감을 뻥 차면 이렇게 발이 울퉁불퉁해질지도 몰라. 발로 뭔가를 차고 싶을 땐 공을 뻥 차자. 하긴 바닥에 있는 물건을 보면 툭툭 차고 싶을 수도 있지. 하지만 만약에 그래도 계속 콧구멍을 쑥쑥 후비고 귓불을 쭉쭉 잡아당기고 이 닦기 싫어하고 손가락을 쪽쪽 빨고 배꼽을 쑤시고 고추를 조물락조물락 만지고 발로 장난감을 뻥 찬다면 계속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되어버릴지도 몰라. 엄마. 어. 그러나? 응. 근데 왜 이건 뭐야? 이거 바둑판 아니야? 이거 발로 바둑판을 뻥 차서 바둑알 모양이 됐나봐. 아프겠지. 소중한 우리 몸 우리가 사랑하자. 근데 왜 괜찮아, 펜치가 들어가도 되고 니네들이 나중에 들어도 되니까 정우야. 그것 좀 그만해. 멍멍 의사선생님 베비콜 지음. 오랜만이네. 건보일 가족이에요. 그리고 이 집 강아지예요. 멍멍 의사 선생님이지요. 멍멍 선생님이 강아지 뼈에 대한 강연을 하러 브라질에 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없는 사이에 할아버지랑 아이들이 모두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멍멍 선생을 불러야겠어, 엄마가 말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브라질로 전보를 쳤고 멍멍 선생님이 집으로 돌아왔지요. 커트는 창고에서 몰래 담배를 피웠어요. 쿨락쿨락 기침을 하면서요. 담배는 몸에 해로워요. 우리 가슴 속에는 스펀지 같은 것이 있어요. 폐라고 해요. 숨을 쉬는데 필요한 기관이지요.
담배를 피우면 폐에 타르라는 더러운 찌꺼기가 가득 차요. 그러면 폐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기침이 나오지요. 거티는 외투도 안 입고 모자도 안 쓰고 밖에 나갔어요. 그러다 감기에 걸려서 목이 퉁퉁 부어 올랐죠. 편도선에 병균이 들어온 거예요. 저런, 편도선에 염증이 생겼군요. 수술합시다. 멍멍 선생님이 편도선을 떼어냈어요. 케브는 머리를 벅벅벅벅 긁어댔어요. 이런, 석회가 있네요. 멍멍 선생님이 말했어요. 석회는 이라고 하는 작은 벌레의 알이에요. 이거예요. 머리카락 사이에 숨어 살지요. 멍멍 선생님은 이를 없애려고 케브 머리에 냄새나는 약을 잔뜩 발랐어요. 케브는 약을 잔뜩 뒤집어 쓴 채 학교에 가야 했지요. 다른 사람하고 머리빗을 같이 쓰면 안 돼요. 하하하. 막내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손을 씻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손가락을 빨았답니다. 다른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콧구멍을 찔러도 내버려 두었어요. 그래서 배탈이 났어요. 기생충이 생겼어요. 뱃속에서 기생충이 자라고 있네요. 기생충은 몸속에서 꿈틀거리며 똥구멍까지 가요. 그러고는 거기에 작은 알을 잔뜩 낳는데 그러면 똥구멍이 간질간질해요. 엉덩이를 손으로 긁으면 알이 손톱 밑에 끼지요. 손가락을 빨면 그 알이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고 그 알이 깨어나면 기생충이 더 많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엉덩이를 긁지 마세요. 손가락도 빨면 안 돼요. 멍멍 선생님 말씀. 피오나는 툭하면 어지럽다고 했어요. 제주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엄마 아빠가 웃으며 말했죠. 그게 아니에요. 멍멍 선생님이 펄쩍 뛰며 말했어요. 귀에 탈이 나서 그런 거예요. 빗속에는 작은 뼈들이 있어요. 이 뼈가 몸의 균형을 잡아서 똑바로 서게 해주지요. 귀가 아프면 이 뼈에 문제가 생겨서 어지러운 거예요. 멍멍 선생님은 피오나에게 알약을 몇 알 주었어요. 할아버지는 맥주랑 콩 요리를 너무 많이 드세요. 뱃속에 가스가 가득 찼어요. 멍멍 선생님이 말했어요. 자, 이제 이게 우리 뱃속이에요. 꿀꺽꿀꺽. 맥주랑 콩 요리를 너무 많이 먹으면 뱃속에 가스가 생겨요. 그 가스가 빠져나가려면 방귀가 되어 나가는 수밖에 없겠죠. 정말 야단났네요. 멍멍 선생님이 엄마 아빠에게 말했어요. 식구들한테 신경 좀 쓰세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그러자 엄마 아빠가 말했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너더러 식구들을 돌보라고 한 거잖아. 안 그래?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뱃속에서 가스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러다 드디어 뿡! 할아버지 방귀가 어찌나 센지 그만 지붕이 날아갔답니다. 뿡! 으악! 내가 뭘 했어요? 멍멍 선생님이 말했죠. 이제 지붕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요. 멍멍 선생님이 식구들 병도 모두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멍멍 선생님이 알아눕고 말았지요. 신경을 너무 많이 썼군요, 멍멍 선생. 이젠 성가신 가족한테서 벗어나 푹 쉬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정말 좋군. 내가 여기 있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응? 으악! 안 돼! 뭐라고 써있어? 우리도 좀 쉬어야겠어. 곧 그리로 갈 테니 거기서 만나자. 사랑하는 건보일 가족이. 와, 어이! 야호, 멍멍 선생님. 끝. 나무의 일생. 나무의 일생의 책의 앞에 12그루 나무의 비밀. 위베르 방 케무엥 글, 기욤 르농 그림. 1. 모험. 레미 형은 자전거에 올라타 급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형을 따라가려고 무진 애를 써야 했습니다. 강을 끼고 S자 모양으로 이어진 아스팔트를 지나서 여기저기 움푹 패이고 거친 돌투성이에 잡초들만 무성한 오솔길로 접어들고 있는 형을 보고 열심히 따라 붙었습니다. 우리는 가까스로 인적 없는 철길 부근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쌤, 이제부터 2km는 걸어가야 해. 형이 말했습니다. 2km나? 꼬맹아, 네가 따라오겠다고 했잖아. 2km 정도만 걸어가면 오래된 터널이 나온다고. 바로 저 아래야. 우린 걷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철로를 받치고 있는 썩은 나무들을 건너뛰기도 하고 철길 사이 자갈들 위를 비틀비틀 걸어가기도 하면서 우리는 강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험한 길로 저기까지 가야 하는 거야? 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물어보았습니다. 레미 형은 삐딱하게 날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내가 바보 같은 말을 내뱉고 말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쌤, 그곳은 개인이 소유한 땅이라고 벌써 말해준 것 같은데.
티아만 교수님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야. 거기서 오래전부터 커다란 비밀에 휩싸인 식물들을 연구하고 계시대. 우리가 보려는 건 그분이 연구하는 식물들이 아니라 정원에 있는 작은 성당이란 말이야. 편한 길을 놔두고 철길로 가는 것이 샘은 못마땅했습니다. 샘, 너는 지금 내가 당당하게 대문 앞에 서서 배를 누르고 이렇게 말하면 좋겠지? 안녕하세요. 전 램이고 여긴 제 동생 샘이라고 해요. 우린 실베스트르 왕자를 모신 작은 성당 유적지를 방문하러 왔답니다.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전설에 따르면 실베스트르 왕자님이 나라의 모든 숲들을 관리했다더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절대 해가 되는 일은 안 할 테니까요. 우린 숙제로 제출할 사진 몇 장만 찍어가면 되거든요. 하고 말이지. 당연하잖아. 성당 사진 몇 장인데. 문제는 말이야. 그 교수님이 그곳에 있는 묘지와 정원에서 유령이 나온다는 말을 떠벌리시고 다닌다는 거야. 뭐? 유령이 나온다고? 아마 일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일부러 꾸며낸 얘기일 거야. 그러니까 우린 그분 몰래 터널을 지나 정원 안쪽 깊숙이까지 들어가야만 해. 그분이 터널 문을 걸어 잠갔겠지만 어떻게 여는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걱정 마. 반 시간쯤 걷고 나자 마침내 널따란 터널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레미 형 말이 옳았습니다. 반 시간, 30분. 터널은 돌벽으로 되어 있었고 거기에 연결된 작은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형은 가지고 있던 철사로 자물통을 열려고 구멍에 집어넣었습니다. 레미 형, 아무 집이나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 형도 알잖아. 나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쌤, 누가 묻거든 산책하다가 문이 열려있는 걸 봤다고 해야 돼. 그저 길을 잃은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 8살짜리하고 12살짜리 꼬마 둘이 무슨 해야 끼치겠냐 싶어 그냥 보내줄 거야. 그리고 우린 도둑도 모험가도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고 형은 문을 확 밀어젖혔습니다. 모험가라. 그런 굉장한 단어를 감히 입 밖에 꺼내다니. 하긴 저보다 큰 형한테 함부로 모험가가 아니라고 우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손전등을 켠 형은 터널 속을 앞장서 걸었습니다. 나는 겁에 질려 형 뒤를 바짝 따라 붙었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터널이 기우뚱거렸고 내 심장은 맹렬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몇 초 동안이었지만 우리는 너무나 겁이 난 나머지 비명을 내지르며 뒤로 나자빠져서 손전등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형, 기우뚱거렸지? 그래, 그렇지만 걱정 마. 이제 다 왔으니까. 저기 봐, 정원이 보이잖아. 레미 형은 어느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환하게 햇살이 들어오는 터널 끝을 향해 조심스럽게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터널을 다 빠져나갈 때쯤 형이 갑자기 우뚝 멈춰서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우와, 정말 괴상한 곳인데? 이 괴상하게 생긴 나무. 진짜 괴상한 나무였습니다. 책이나 SF 영화에서도 그렇게 생긴 나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바로 코앞에 괴물이 가로막고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는 10층짜리 건물을 올려다보는 것처럼 컸고 둘레도 좋기 몇 미터는 될 것 같았습니다. 저건 분명 바오밥 나무야.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지. 작은 소리로 내가 기띔해주자 형이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아니면 미국에서 자라는 엄청나게 큰 세콰이어일 거야. 그 나무의 키가 가장 크다고. 그런데 저건 바오밥 나무도 아니고 세콰이어도 아닌 것 같아. 저런 별종은 정말 처음 봐. 형의 말이 옳았습니다. 괴상하게 생긴 나무의 기둥은 종려나무처럼 비늘로 덮여 있었고 가지는 떡갈나무에 가까웠습니다. 두터운 나무 줄기는 사방으로 가지를 뻗어 올리고 끄트머리까지 삐죽삐죽 덤불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쌤, 이리 와봐. 여기 다른 나무들도 있어. 나는 괴상한 다른 나무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던 레미 형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무 기둥의 둘레가 너무나 두꺼워서 티아만 교수님의 소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해 볼 수도 없었죠. 거의 골프장 크기와 맞먹는 넓은 잔디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상하게 생긴 거인 나무들이 11그루나 단단히 심어져 있었습니다. 저 아래로 정원의 반대편 끝에 교수님이 사시는 성이 강 쪽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지붕칠이 벗겨지고 무너지기 직전인 자그마한 교회는 잔디밭 한가운데 서 있었고요. 형, 난 이런 곳 싫어. 괜히 꺼림칙하다고. 그만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형은 벌써 숙제로 제출할 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기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여기 좀 아까 본 센과 치히로 같지 않냐? 아니 여기 이 공간 말이야. 터널을 지나서 봤더니 이상하게 생긴 나무랑 건물들이 있어. 쌤, 너 길을 알잖니? 여기가 싫으면 터널을 빠져나가 철길 건너 자전거를 세워둔 곳에서 기다리고 있어. 난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기 싫다고. 이제 나무 기둥 뒤에 숨어있다가 잔디밭을 가로질러서 30m만 뛰어가면 된단 말이야. 내 생각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선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손전등도 없이 반대편 터널로 되돌아간다는 건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나도 따라갈게. 하지만 오래 머무르지 말기로 해.
좋아, 따라와. 형은 특이하게 생긴 또 다른 나무 쪽으로 조심조심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 달린 잎사귀는 밤나무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빛깔의 줄기는 자작나무 껍질처럼 희끗한 반점들이 찍혀 있었지요. 그 나무도 먼저 본 것들처럼 위풍당당했어요. 우리는 다시 열심히 뛰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사과나무처럼 생겼습니다. 다만 열매가 호박만 하고 나뭇가지는 열매 무게에 눌려 길게 휘어져선 거의 땅끝까지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영락없는 능수버들 같았죠. 자, 이제 교회당 쪽으로 있는 힘을 다해 다시 한번 뛰는 거야. 출입문은 바로 정면에 있어. 준비됐지? 하지만 그 다음엔 다시 돌아와야 하는 거잖아. 그럼 넌 여기서 기다리겠다는 거야? 머리 위 호박만한 사과로 나는 눈길을 들어 올렸습니다. 만약 저렇게 큰 열매가 떨어져 날 깔아뭉갠다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갈 거야. 우리는 토끼처럼 껑충껑충 뛰어서 폐허가 된 곳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지나쳐서 큼지막하고 평평한 돌 위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쌤, 저길 봐. 저게 왕자의 묘지야. 레미 형이 크게 소리치면서 사진기를 꺼내들고 플래시를 마구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레미 형의 모습은 마치 대단한 것을 찾아낸 탐험가의 환히 그런 거였어요. 그러나 나는 터널 입구에서 레미 형이 말한 모험가란 단어를 떠올리며 피식 웃었죠. 비석에는 비문은 적혀있지 않았고 세월이 흘러 약간 지워진 듯한 나무 그림만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넘보기 힘든 곳은 아닌데 이 무덤 말이야. 레미 형은 사진을 다 찍고 나서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터널 속에서처럼 우리가 서 있는 땅 주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동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강해지면서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왕자의 묘지를 둘러싸고 있는 괴이한 나무들이 마구 흔들리는 것으로 보아 그쪽에서 전달되어지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3. 습격. 형,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귀가 멍멍할 정도의 심한 흔들림이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겁에 질려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레미 형은 벌떡 일어나더니 벽 쪽의 큼지막한 통로 너머를 살폈습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난 꿈을 꾸고 있는 거라고. 형은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괴상한 나무들이 지나온 잔디밭은 우리가 건너뛰기 어려울 정도의 넓은 도랑들이 움푹 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 둘 우리가 있는 폐허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워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나무들이 채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 도망갈 틈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 12그루의 굵직한 나무 기둥들이 가로막아 이젠 빠져나갈 틈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무 기둥들과 나뭇가지들로 된 어마어마한 성벽에 우리는 갇히고 만 것입니다. 나무들이 멈춰 섰어. 레미 형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길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저 나무들이 너무 바짝 달라붙어 빠져나갈 틈이 없잖아.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가지를 타고 올라가는 거야, 꼬맹아. 너도 나무를 타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닐걸? 의젓하게 말했지만 형도 속으론 떨린지 자기 키만큼 늘어져 있는 칡덩굴의 끄트머리를 재빨리 잡고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m가량은 아무 문제 없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갑자기 칡덩굴이 다리를 휘어감더니 허리를 칭칭 올가매는 것이었습니다. 칡덩굴은 마치 먹잇감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올가매는 뱀처럼 형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살려줘, 숨을 못 쉬겠어. 레미 형은 사방으로 발버둥치며 허우적거렸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나는 도무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살려줘! 형이 맨 가방 속에 있던 사진기가 내 발밑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곧바로 옥죄고 있던 나무의 덩굴이 느슨해지면서 레미 형도 땅바닥에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형이 사진기를 집어들며 다시 일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뾰족한 솔잎이 무성한 소나무가 가지 하나를 뻗어와선 형을 향해 맹공격을 해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진기를 내려놔. 나는 소리쳤습니다. 어째서? 사진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어서 놔버리라고. 이 나무들이 묘지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형은 잠시 망설이다 사진기를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따가운 솔잎의 공격은 금세 멈추었습니다.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나는 두 다리를 모아 사진기 위로 풀쩍 뛰어 올랐습니다. 몇 번 그렇게 하자 사진기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땅이 다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붙어있던 나무들이 하나둘 떨어져 처음에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움푹하게 패어 들어갔던 잔디밭의 고랑들도 다시 메워져 곧 평평해졌습니다. 이만하면 혼쭐이 났겠지? 한 남자가 폐허가 된 성문에 서 있었습니다. 너희들 다시는 실베스트르 왕자의 묘지로 함부로 넘어도울 수 없을 거다. 저 12그루의 나무들이 지키고 있는 한 말이야. 그는 우리를 개워쌌던 12그루의 나무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티아만 교수님이죠? 레미 형이 우물쭈물 물었습니다. 왕자가 숲 어디서든 영원히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보초를 서는 사람이기도 하지.
왕자의 병사들이 다시 쳐들어오기 전에 얼른 도망치도록 해라. 그리고 이 얘기 나무한테도 해선 안 된다. 그랬다간 여기 이 키 큰 나무들이 너희들 정원에 있는 나무들한테 막무가내로 너희들 혀를 잘라오라고 지시를 내릴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우리는 걸음아 나 살려라 줄행랑을 치듯 터널을 빠져나오다 보니 무서움을 느낄 새도 없었답니다. 집 현관문을 막 밀고 들어가려는데 레미 형이 내 팔을 꽉 붙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쌤, 이 얘기 누구한테도 해선 안 돼, 절대로. 그걸 말이라고 해? 난 혀를 잘리고 싶지 않다고. 끝.